안녕하세요. 책 읽는 신의 필선아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영화 관련된 책이에요. 바로 영화로 제작되고 있는 소설 4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작품은 구병모 작가님의 퍼가입니다. 위저드 베이커리 이후로 여러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작가님의 매력에 빠졌을 텐데요. 이 퍼가를 읽으면 작가님을 더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소설은 40년 동안 청부살인을 업으로 하고 있는 여성 킬러 조각의 이야기인데요. 할머니 킬러인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데요. 누구보다 냉철하고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던 조각은 마음 쓰이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좀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런 조각과 대치되는 인물이 젊은 남성 킬러 투우인데요. 같은 사무실에서 킬러 활동을 하고 있는 투우는 만날 때마다 신경을 건드리는 행동을 해요. 이 젊은 남성 킬러 투우는 이 조각에게 왜 관심을 가지고 조각의 삶이 자꾸만 파고드는 걸까요? 소설은 몰입도 높게 전개돼요. 영화 된다 그래서 읽었는데 왜 이제 읽은 건지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제 영화 소개로 넘어가면 여고괴담 2와 내 안의 모든 것 등을 연출하신 민규독 감독님이 연출을 맡으셨고요. 조각 역에는 이혜영 배우님이, 투우 역에는 김성철 배우님이 캐스팅되었다고 하네요. 이혜영 배우님의 이 액션 연기라니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한 조각보다는 좀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이긴 하지만 이 이혜영 배우님의 조각 연기가 너무너무 기대돼요. 워낙 포스 있고 우아하고 날카롭게 연기하시잖아요. 거기에 연기력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김성철 배우까지 나온다니 영화 안 볼 이유가 없겠죠. 진물은 과일이란 뜻의 퍼가. 영화 보기 전에 소설 먼저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작품은 안세르 작가의 가정교사들입니다. 안세르 작가는 우리한테 좀 생소한데요. 92년 작품이지만 우리나라엔 작년에 첫 출간됐기 때문이죠. 조 탈보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오징어 게임에 정호연 배우가 출연한다고 하네요. 거기에 조니 뎁의 딸 릴리 로즈 뎁과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레나테 레인스베도 가정교사로 나온다고 합니다. 울타리로 막혀있는 이 오스테르의 저택엔 4명의 아이들과 3명의 가정교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울타리를 넘고 싶은 가정교사들, 이 가정교사들의 욕망과 유희가 거침없이 표현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0페이지의 얇은 책인데도 천천히 좀 곱씹으면서 읽게 되었어요. 일단 이 책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이 여성들의 탐욕과 성적 욕망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 거침없이 표현한 작품이에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맞나 싶어서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가서 읽을 정도로 전형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가정교사들의 파격적인 일상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장르의 한계를 허무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읽고 나선 약간 알딸딸한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표현될지 너무너무 궁금한 작품입니다. 모호하지만 또 모호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파격 스토리를 읽고 싶은 분이라면 가정교사들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작품은 박상영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ING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감독님인 이현희 감독님이 연출을 맡으셨고요. 파묘로 천만관객 배우가 된 김고은 배우와 애플TV 파친코로 이름을 알린 노상현 배우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소설은 젊은 작가상 대상 수상작인 우럭한 점 우주의 맛을 포함 제2 대도시의 사랑법, 늦은 우기의 바카스 이렇게 4편의 단편소설을 묶은 연작소설인데요. 주인공 영은 대학에서 제이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 영 같은 경우는 남성을 좋아하는 성소수자예요. 이런 영의 비밀을 알고도 편견 없이 다가와주는 제이와 이 영은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데요. 이 아웃사이더인 두 사람의 우정은 나날이 깊어만 가고 두 사람의 연애를 지지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설은 영의 이야기로 흘러가는데요. 4편 모두 영의 삶과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제2편에 초점을 두고 전개된다고 합니다. 영의 연애사가 솔직하고 과감하게 표현되고 이 성적인 부분도 좀 거침없이 표현돼서 가끔 놀랄 때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이었어요. 가족사부터 연애사까지 평범한 듯 아닌 듯 슬픈 듯 아름다운 듯한 이 대도시의 사랑법.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읽고 싶은 분이라면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소설은 에드워드 애슈턴 작가의 미키 세븐입니다.
많은 영화 팬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죠. 봉준호 감독님이 연출을 맡으셨고 영화는 이미 제작이 완성되어서 내년 설쯤 개봉한다고 합니다. 영화되면서 미키 세븐틴으로 제목은 바뀌었어요. 소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임무에 투입된 미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는 여러 번의 죽음 이후 복제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에요. 전임자의 기억을 모두 간직한 채 복제되기 때문에 모든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미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복제인간으로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키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렇게 미키는 7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미키 세븐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미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설은 흡입력 있고 흥미롭게 전개되긴 하지만 너무너무 재밌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계속 사유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왜 봉준호 감독님이 선택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계급사회, 생명의 존엄성, 인구 위기, 자연 파괴 등 사회적 갈등의 집합체 같은 작품입니다. 또 무거운 주제를 어둡게만 표현하지 않고 유쾌하게 풀어나가는 방식 또한 봉 감독님과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감독님이 왜 미키 세븐틴으로 바뀌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거든요. 제가 미키를 10번 더 죽였기 때문이에요. 정말 감독님 무서운 분. 소설을 읽고 나니 봉 감독님이 어떻게 구현하실지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미리 읽고 영화를 기다리시는 게 어때요? 너무 기대되는 작품 미키 세븐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영화화되는 소설 4편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